안녕하세요. 불꽃 싸다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딸을 키우면서 살고 있는 43세의 여성입니다. 결혼한 뒤에 저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말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전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잘 대해주었고 제 마음을 주었는데 그 누군가는 제 등에 비수를 꽂으며 제가 베풀어준 호의와 은혜를 어이없는 배신으로 갚아주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며 이렇게나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다는 걸 그때 느끼게 되었어요. 누군가는 여자였고 전 그녀로 인해 제게는 정말 소중한 가정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전 하늘이 무너지는 한이 있어도 가정만은 지켜보려고 끝까지 버텨보았지만 이미 식어버린 사랑과 애정은 그 무엇으로도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가정을 지키려는 저의 눈물겨운 호소에도 남편은 저를 버리고 떠나버렸어요. 혼자 딸을 키우면서 살다가 이곳을 알게 되었고 저와 비슷한 아픈 경험을 한 분들이 의외로 아주 많다는 걸 알고 처음에는 무척이나 놀라기도 했고 이런 말을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반갑기도 했어요. 그래서 자주 들러서 글을 읽기만 하다가 저도 가슴에 깊이 묻어두고 있던 아픈 사연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대학을 가지 않고 취업을 해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원래는 그렇게 어려운 형편이 아니어서 대학에서 국어교육을 전공해서 교사가 되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엄청난 빚만 남기고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집안은 완전히 망하고 말았어요. 사건의 발단은 아버지는 지인의 말만 믿고 대출을 받아서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그 회사가 상장 폐지되어 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친구분은 자기가 아는 사람이 투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곧 주식시장에 상장될 회사에 투자를 하라고 아버지에게 권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친구분의 소개로 투자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미래가 밝은 벤처기업인데 상장이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하면서 지금 그 회사에 투자를 해서 주식을 미리 사두면 상장이 되면 바로 10배는 오른다고 하더랍니다. 주식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거의 없었던 아버지는 친구분과 투자회사 사장의 말만 믿고 저희가 살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거액을 투자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정말 투자회사 사장의 말대로 그 회사는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었고 주가가 빠르게 올라갔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친구분 덕분에 큰돈을 벌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좋아서 그 친구분에게 크게 한턱을 쏘기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그 회사가 상장 폐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알고 보니 상장이 되자 회사 관계자들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회사의 주가를 조작했다는 겁니다. 그런 불법은 곧 적발이 되었고 관계자들은 모두 구속되고 회사는 상장 폐지가 되어버렸던 거죠. 그 불똥은 아버지에게 튀어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그 회사의 주식은 모두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어요. 다른 투자자들은 발빠르게 주식을 팔아서 큰 손해는 면했지만 아버지는 아무 일 없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주식을 가지고 있으라는 지인의 말만 철석같이 믿고 끝까지 주식을 쥐고 있다가 전 재산을 날려버리셨어요. 그 충격으로 아버지는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왼쪽 몸이 마비되셨어요. 그리고 몇 달 뒤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했다는 사실을 엄마와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거액의 빚을 지고 있었다는 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개인이 받은 대출은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갚지 않아도 되었지만 아버지가 집과 엄마가 운영하고 있던 분식집을 담보로 받은 수억의 대출은 고스란히 엄마에게 돌아왔습니다. 엄마와 저는 대출을 갚을 방법이 없어서 집을 은행에 넘겨주고 월세방으로 이사를 했고 고등학생이던 저는 학교를 마치면 엄마의 분식집으로 와서 일을 도와야 했습니다. 저까지 나서서 그렇게 일을 해서 매달 200만 원이 넘는 돈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로 꼬박꼬박 갚아야 했어요. 그러니 대출금을 갚고 나면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궁핍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전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알아보게 되었어요. 마침 인터넷을 통해 구인 광고를 지원한 의료장비 판매와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 취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하던 부서에 고졸 신입은 저밖에 없었어요. 모두 최하 전문대졸 이상이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한 사람도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저희 부서의 막내였어요. 제가 일했던 부서의 직원들은 모두 나이가 제법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선배들은 전부 저를 동료가 아니라 애처럼 취급하면서 모든 잡무와 허드렛 일과 심지어는 부서 선배들의 개인적인 심부름까지 하라고 했습니다. 전 막내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서 불만을 가지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는 특히 저는 무시하고 못살게 구는 여자 과장이 한 명 있었어요. 정혜리라는 과장은 35인데도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올드미스였어요. 정혜리 과장은 제가 입사한 지 3개월이 지나자 저를 부르더니 수진이 너 내일부터 1시간 일찍 출근해서 사무실과 화장실 말끔하게 청소하고 업무 시작해 라고 했어요. 사무실 청소를 맡아서 하는 청소부 아줌마가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사무실과 화장실 청소를 시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과장님, 사무실과 화장실 청소는 제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했어요. 그러자 정혜리 과장은 똥 씹은 표정이 되어서 인상을 쓰면서 바로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야, 어린 게 어디서 감히 말대답이야. 상사가 지시하면 시키는 대로 할 것이지. 뭐? 네가 할 일이 아니라고? 그럼 네가 하는 일이 뭐야? 말해봐. 정혜리 과장이 속사포처럼 말을 쏟아내며 다그치자 전 할 말이 없어서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정혜리 과장은 네가 할 일은 상사가 시키는 일은 뭐든지 하는 거야. 알겠어? 전 네라고 대답했고 그 다음날부터 매일 사무실과 화장실 청소를 혼자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총무과 여직원이 저희 회사 청소를 해주던 용역업체와 계약 기간이 끝나자 사장은 재계약을 하지 않고 각 부서별로 사무실과 화장실을 직원들이 직접 청소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혜리 과장은 그런 내막 같은 건 제게 말해주지도 않고 다짜고짜 내일부터 청소해라고 강압적으로 지시를 했던 겁니다. 정혜리 과장은 매사에 그런 식이었어요. 제게 업무를 지시할 때도 전후 사정을 설명하는 일이 없이 야 이거 해, 야 저거 해 라고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업무를 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실수를 하기라도 하면 그때는 이런 돌대가리 같은 년을 봤나. 너 고등학교는 어떻게 졸업했니? 똥개를 데려다 가르쳐도 너보단 낫겠다 라고 하면서 인격적인 모욕을 주었어요. 하지만 정혜리 과장에게 대들거나 항의를 할 순 없었어요. 그랬다가는 뒤끝이 센 정혜리 과장에게 완전히 찍혀서 회사 생활이 괴롭게 되는 건 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을 전 직접 본 적이 있었어요. 몇 달 전에 남자 직원과 정혜리 과장이 대판 싸운 적이 있었어요. 정혜리 과장이 업무 지시를 잘못하는 바람에 그 남자 직원은 병원에 배달해야 할 소모품을 잘못 가져다 주었던 겁니다. 병원에서 욕을 먹는 남자 직원은 화가 나서 정혜리 과장에게 당신이 업무 지시를 잘못해서 자기가 병원에서 욕을 먹었으니 앞으로는 좀 주의해달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 정혜리 과장이 신경을 건드렸고 정혜리 과장은 배달을 잘못한 놈이 병신이지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뻔뻔스럽게 우겼답니다. 그러자 남자 직원도 화가 났고 둘은 대판 말싸움을 벌였어요. 그런데 정혜리 과장은 그날부터 그 남자 직원에게 앙심을 품고 사사건건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일부러 오더를 틀리게 내리기도 했고 자기가 받은 오더를 그 직원에게 고의적으로 전달하지 않아서 그 직원의 입장이 아주 곤란해지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2달을 괴롭히자 결국 그 남자 직원은 사직서를 내고 회사를 그만두었어요. 저는 정혜리 과장의 희생양이 되고 싶은 마음은 없었기에 그녀가 어떤 지시를 하든 고분고분한 태도로 따랐습니다. 저희 부서의 여직원들은 점심시간이 되면 식사를 한 다음에 여직원 휴게실에 모여서 수다를 떨면서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그녀들은 회사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상대로 뒷담화를 하는 걸 즐겼어요. 누구보다 자주 여직원들의 뒷담화에 자주 오르는 사람은 바로 정혜리 과장이었어요.
정 과장 그년 있잖아. 완전 미친 것 같아. 아무한테나 말을 나오는 대로 함부로 해. 정 과장 입이 더러운 거 이제 알았니? 하루 이틀 일도 아닌데 뭘 그래. 나도 이제 적응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한 번씩 사람 무시하면서 아나무인으로 구는데 뚜껑이 열리도록 열받는다니까. 그래도 정 과장이 거래하는 병원에 가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병원 원장들한테면 간이며 쓸개며 전부 내줄 것처럼 굴면서 얼마나 꼬리를 치면서 아양을 떨어대는데 정말 닭살이 돋아서 못 봐주겠더라. 정 과장과 한 번씩 거래하는 병원을 관리차 방문하는 여직원은 직원들에게는 독사의 혀로 인신공격까지 하면서 말을 함부로 하는 정 과장이 병원에만 가면 천사로 돌변해서 세상에 둘도 없는 착한 여자로 변신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 과장은 직원들에게는 공동의 적이었지만 임원들에게는 병원 관리의 달인으로 불리면서 능력 있는 직원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했어요. 사실 병원에서 불만을 늘어놓으면서 다른 업체와 거래를 하겠다고 하면 사장님은 항상 정 과장을 문제가 생긴 병원으로 보냈고 문제는 바로 해결이 되곤 했어요. 그리고 전 정 과장이 숨기고 있는 다른 비밀을 하나 더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정 과장이 거래처 관리에 자신의 몸까지 이용한다는 것이었어요. 정 과장은 새로운 병원을 거래처로 확보할 때 남자 원장이 있으면 그를 유혹해서 관계를 가지기도 한다고 했어요. 그것은 여직원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어요. 정 과장은 30대 중반의 나이에도 헬스클럽을 꾸준히 다니면서 몸매 관리를 하고 있었고 얼굴도 제법 예쁜 편이었고 결정적으로 미혼이어서 그녀와 관계를 가진다고 해도 뒤탈이 날 일은 없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정 과장의 독특한 영업은 비극적으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로 중년의 아줌마가 화가 나서 찾아왔습니다. 그 아줌마는 사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는 정혜리라는 년이 어디 있어? 당장 그년 데리고 와! 라고 하면서 난리를 쳤어요. 직원들은 무슨 일인지 영문을 몰라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는데 마침 정혜리 과장이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정 과장은 제가 정혜리인데 무슨 일이시죠? 라고 아줌마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그 아줌마는 그래 너 잘 만났다. 네가 내 남편이랑 붙어 먹었지? 오늘 내 손에 죽어봐 이 더러운 년아. 아줌마는 정 과장의 머리채를 사정없이 잡고 쥐고 흔들었어요. 놀란 직원들이 달려들었지만 아줌마는 정 과장에게 입에 담기 힘든 쌍욕을 하면서 정 과장의 머리채를 잡아 뽑고 얼굴에 침을 뱉어버렸습니다. 정 과장은 직원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갑자기 봉변을 당하자 놀라기도 했고 모욕감에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라 사무실을 나가버렸고 그 아줌마는 한바탕 난리를 친 다음에 급히 달려온 부장과 뭐라고 이야기를 했고 부장은 난감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연신 머리를 숙여서 사과를 하고 아줌마를 사장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직원들은 정 과장이 병원 원장과 병원 사무실 안에서 관계를 가지다가 들켰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 정 과장은 늘 그래왔듯이 영업과 고객관리 차원에서 원장과 관계를 가졌는데 원장이 정 과장에게 반해서 매달리면서 고급 명품이며 비싼 선물을 주었다고 해요. 원장은 정 과장에게 지속적으로 관계를 가지자고 했고 정 과장도 원장을 자기 스폰서로 두면 나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원장의 요구에 응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모텔을 주로 이용하다가 한 번씩 환자가 없는 시간에 상담을 한다는 핑계를 대고 사무실 문을 잠그고 대담하게 그 안에서 관계를 가지다 간호사에게 발각이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 재수가 없게도 그 간호사가 바로 원장 사모님의 사촌동생이었던 겁니다. 간호사는 바로 자기 언니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사모님은 병원으로 달려와서 CCTV를 확인해 본 다음에 남편과 이혼소송을 했고 회사로 찾아와서 정 과장의 머리채를 잡고 쌍욕을 퍼부으면서 난리를 친 겁니다. 정 과장은 일주일간 휴가를 냈어요. 회사에서는 사장님이 원장 사모님에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다고 해요. 그런데 다음날 그 사모님은 이 회사에 다니는 정혜리라는 년이 제 남편과 바람을 피웠습니다 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회사 앞에 나타나서 1인 시위를 했어요. 정 과장은 이제 얼굴을 들고 회사를 다닐 수가 없는 처지가 되어서 사직세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은 정 과장을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해서 정 과장은 원장 사모님에게 많은 위자료를 물어주고 직장까지 잃게 되었어요. 정 과장이 사라진 뒤로 저는 3년 동안 부서의 막내로 지내야 했습니다. 그동안에도 신입사원들은 들어왔었지만 모두 저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저는 어린 신입이 들어오기를 날마다 학수고대하면서 서럽고도 힘든 막내 생활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제 후배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신입의 이름은 정미연이었어요. 미연이도 저처럼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가정 형편 때문에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취업을 선택했다고 했어요. 다른 선배들은 이제야 후배가 생긴 저를 축하해주면서 미연이를 잘 지도해주라고 했고 미연이도 저를 언니라고 부르면서 제 말을 잘 들었습니다. 미연이는 자기가 먼저 제게 언니 앞으로는 말 편하게 하세요 라고 했고 전 선배를 배려할 줄 아는 예의가 바른 미연이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 앞으로 일주일 동안 내가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 줄 테니까 잘 배워. 그리고 어려운 거 생기면 먼저 나하고 상의를 해. 네 언니, 알겠습니다. 저는 거래처 현황부터 시작해서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과 자료를 찾고 보고서를 만드는 법까지 하나씩 가르쳐 주었어요. 미연이는 제가 설명을 할 때마다 두 손을 앞으로 공손하게 모으고 집중해서 들었어요. 지금까지 막내여서 누구에게나 공손한 태도를 취하다가 제 앞에서 다소곳이 설명을 듣는 미연이를 보니 기분이 이상해졌고 이제 나도 선배가 되었다는 게 실감이 났어요. 저는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막내의 고충이 어떤 것인지 잘 알기에 미연이가 고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업무를 세심하게 가르쳐 주었고 막내의 중요한 업무 중인 하나인 사무실과 화장실 청소를 미연이에게만 맡기지 않고 같이 하기로 했어요. 저희 회사 사장님은 직원들을 배려하는 데는 인색해서 새로운 청소 용역업체와 계약을 했지만 사무실과 화장실은 여전히 직원들이 알아서 청소하도록 했습니다. 다른 언니들은 수진아, 이제 청소 일은 미연이한테 넘겨라 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니요, 앞으로는 미연이랑 같이 청소를 할 테니까 언니들은 신경 안 써도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나이 어린 후배라고 무시하면서 갑질을 하는 정 과장 같은 선배가 되고 싶진 않았어요. 미연이도 다른 언니들에게 사무실 청소는 막내의 일이라는 걸 들었는지 제게 와서 언니 이제부터 청소는 저 혼자 할게요. 언니가 안 도와주셔도 돼요. 아니야, 나 혼자 할 때는 1시간 걸렸는데 이제 둘이 하니까 30분만 일찍 나오면 되잖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아침에 운동 삼아서 한다고 생각하면 돼. 다른 사람들은 일부러 돈 내고 헬스클럽 가서 운동을 하는데 돈 들이지 않고 운동도 하고 얼마나 좋아. 그러자 미연이는 자기를 생각해준 제 마음에 감동을 해서 나름대로 저를 챙겨주었어요. 가끔씩 제 책상 위에는 언니 오늘도 파이팅이에요.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라는 쪽지와 함께 드링크나 제가 좋아하는 커피가 놓여있기도 했어요. 누군가 저를 생각해주고 챙겨준다는 걸 깨닫자 고등학교 때 했던 마니또가 생각나기도 했고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학창시절에 했던 마니또와 다른 점은 서로 챙겨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전 미연이에게 뭔가를 받으면 저도 미연이에게 돌려주었어요. 일이 힘들어서 제가 지쳐 있으면 미연이는 힘이 되는 좋은 명언을 골라서 문자로 보내주었고 미연이가 맡은 업무의 양이 많아서 난처해하면 전 슬며시 미연이의 책상에 쌓여있는 문서를 제 책상으로 가져갔어요. 그리고 놀라서 저를 쳐다보는 미연이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듯이 미소를 지으면 미연이도 고개를 끄덕거리며 따라 웃었어요. 그렇게 저희들은 서로의 수호천사가 되어서 챙겨주게 되었어요. 미연이는 아주 똘똘해서 일을 빨리 배웠고 몇 달이 지나자 저희들은 친해져서 직장 선후배가 아니라 친자매처럼 지내게 되었어요. 미연이의 집안에 대해서 듣게 되었는데 미연이와 엄마는 바람이 난 아버지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미연이가 회사 생활에 완전히 적응해서 제가 도와줄 필요가 없을 때 전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었어요. 지금까지는 회사 안에서 내근만 했는데 이제는 병원 관리도 하면서 영업을 하라고 했어요. 그때 제게 병원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준 사람이 남편이었어요.
전 2달 정도 남편과 같이 팀을 이뤄서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상담을 하면서 영업을 했는데 남편이 저를 좋아한다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저를 좋아하게 된 이유가 죽은 여친과 제가 너무 닮아서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은 대학에서 만난 여친이 있었다고 했어요. 남편과 여친은 캠퍼스 커플로 2년을 넘게 사귀었고 결혼까지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졸업을 불과 몇 달 남겨두고 여친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 뒤로 남편은 다른 여자를 만나지도 않고 일만 하면서 살았는데 저를 처음 보고 깜짝 놀라서 눈이 번쩍 떠졌다고 했어요. 죽은 여친이 환생했다고 착각할 정도로 너무 닮았다는 겁니다. 남편은 아직도 지갑에 가지고 있던 여친의 사진을 제게 보여주었는데 그 사진을 보고 저도 놀라고 말았어요. 전 거울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저와 너무 많이 닮아 있었어요. 믿어지지 않는 표정으로 죽은 여친의 사진을 보고 있는 제게 남편은 수진 씨는 운명이라는 걸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수진 씨를 만나게 된 건 운명이란 생각이 들어요 라고 하면서 자신의 애인이 되어달라고 했어요. 전 죽은 애인과 닮아서 저를 좋아한다는 게 썩 내키진 않았지만 남편이 싫지는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은 아주 성실했고 그동안 같이 다녀보니 여자를 배려하고 챙길 줄 아는 매너가 있는 남자였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직 제게 사귀는 남자가 없었기에 이번 기회에 연애를 시작해보자는 생각을 하고 남편과 사귀게 되었어요. 연인 사이가 되면서 전 남편에 대해서 전보다 많은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는 한 가지 흠이 있었어요. 그것은 여자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점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였죠. 바로 관계를 너무 좋아한다는 겁니다. 남편은 저와 연애를 시작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제게 관계를 원했어요. 저도 뭐 그럴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전 남자와의 육체적인 관계보다는 정신적으로 서로 믿고 깊이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마 대다수의 여성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날도 남편은 퇴근을 하고 같이 밥을 먹은 다음에 은근한 목소리로 수진아, 오늘은 너랑 같이 있고 싶어. 우리 집으로 가자 라고 했어요. 남편은 본가가 지방에 있어서 대학 시절부터 방을 얻어서 혼자 살았다고 했어요. 대학을 다닐 때는 주로 고시원에서 생활을 했는데 직장인이 된 지금은 작은 원룸을 얻어서 살고 있다고 했어요. 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난감했어요. 남편이 제게 자기 원룸으로 가자고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전 그때마다 다음에 가자고 하면서 거절을 했는데 남편은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자기가 사는 원룸으로 가자고 하는 겁니다. 집에 가면 그 다음은 뻔한 것이었죠. 관계를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전 고민하다가 당신이 나랑 같이 자고 싶은 거 알아. 나도 사랑하는 사람끼리 결혼 전에 관계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난 혼전순결주의자는 아니야. 근데 우리 사귄 지 고작 한 달도 안 됐어. 너무 빠르지 않아? 조금만 더 서로를 알고 난 다음에 그때 하자. 아니 수진아, 벌써 한 달이나 지났어. 서로에 대해서 이 정도면 충분히 안 거 아니야? 난 곧 너한테 청혼할 생각이야. 그러니 우린 부부나 마찬가지야. 생각해봐. 부부가 부부관계를 하는 게 이상한 거야? 당연한 거야. 전 남편의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기분이 내키지 않으니까 다음에 하자고 미뤘어요. 그리고 삐쳐서 토라진 남편을 두고 택시를 잡아서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음날부터 남편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이상했어요. 저를 봐도 아는 체도 하지 않았고 제가 말을 걸어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전 남편이 토라진 이유를 너무 잘 알기에 참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과 제가 사귄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남편과 저는 사내 커플이었어요. 저를 대하는 남편의 태도가 쌀쌀 맞고 이상해지자 선배 언니들이 저를 휴게실로 데리고 가더니 수진아, 너 김대리랑 무슨 일이 있었어? 사랑 싸움 한 거야? 말해봐, 무슨 일이야? 라고 물으면서 촉각을 곤두세웠어요. 하지만 남편이 관계를 거절하자 아이처럼 삐쳐서 말도 하지 않는다고 할 순 없었죠. 그런데 남편도 은근히 고집이 있어서 일주일이 넘게 저와 말도 하지 않는 겁니다. 처음에 저는 하루 이틀이면 남편이 원래대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남편이 기분을 풀지 않고 오래 버티니 제가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에게 오늘 퇴근하고 당신 집에서 저녁이나 먹을까?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자 정말 1초도 지나지 않아서 남편은 바로 오케이 땡큐 라고 답장을 보냈어요. 남자들이란 남녀 관계에서 이런 점이 남자와 여자의 근본적인 차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어차피 할 거 결혼하고 난 뒤에 하나 지금 하나 상관없지 라고 생각하고 그날 밤에 전 남편과 처음으로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 뒤로 남편은 수시로 관계를 원했고 전 몇 번 빼다가 한 번은 응해주는 식으로 남편과의 관계를 이어나갔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난 뒤에 저희들은 결혼을 했고 결혼 후 1년이 지나서 제가 임신을 하게 되어서 전 아예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때는 아버지가 남긴 빚도 거의 정리가 되어서 생활에 여유가 조금씩은 생겼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제가 아이를 가지자 남편과의 관계에서 또 문제가 생겼어요. 역시 부부관계를 둘러싸고 남편과 마찰이 생겼습니다. 남편은 제가 아이를 가졌는데도 집요하게 부부관계를 요구했어요. 저는 당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마누라가 애를 가졌다는데 당신은 그 생각만 해? 하여튼 지금부터 안 되니까 출산할 때까지 기다려. 그러자 남편은 애처럼 또 삐져서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전 임신한 아내를 배려할 줄도 모르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드는 이기적인 남편의 태도에 화가 나기도 했지만 억지로 참고 좋게 말로 달래기도 하면서 알아듣게 타일렀어요. 그래도 남편은 뭐가 불만인지 입을 삐죽거렸어요. 저도 짜증이 나서 최후의 수단으로 남편을 데리고 제가 다니는 산부인과에 갔어요. 제가 남편과 같이 진료실로 들어가자 제 담당 여의사는 웃으면서 어머 수진씨, 오늘은 진료받는 날도 아닌데 어쩐 일이세요? 라고 물었고 저는 바로 오늘은 진료가 아니라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라고 한 다음에 남편이 임신한 제게 관계를 자꾸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남편과 여의사는 둘 다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랐어요. 남편은 놀라서 여의사의 눈치를 보면서 아니 당신 그 말하려고 나를 데리고 온 거야? 라고 했어요. 전 처음에 남편에게 병원에서 오늘은 남편도 같이 오라고 했다고 거짓말을 했었습니다. 여의사도 이런 경우는 처음인지 당황해서 머뭇거리더니 겨우 저 임신 중에 관계를 하는 건 여성 같아야 모두에게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감염의 위험도 있기도 하고요. 가급적 그러니까 되도록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고는 남편과 눈도 마주치지 않고 죄 없는 컴퓨터 모니터만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래도 의사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도 알아들었는지 출산 때까지는 제게 관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전 이제야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것이 나중에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거라는 사실을 그때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전 배가 점점 불러왔고 남편도 몇 달 동안은 아무 일 없이 잘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 남편에게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회식을 마치고 밤늦게 들어온 남편의 옷에서 낯선 여자의 체지가 느껴졌어요. 아주 자극적인 향수 냄새가 물씬 풍겼습니다. 전 임신한 뒤로 후각이 예민해져서 냄새에 아주 민감해졌거든요. 그래서 임신 초기에는 입덧도 아주 심하게 했었어요. 전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한 번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또다시 남편에게서 다른 여자의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남편에게 여자가 생긴 게 확실했어요. 이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전 남편을 날카롭게 추궁했어요. 처음에는 펄쩍 뛰면서 아니라고 하던 남편이 제가 계속 캐묻자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유흥업소에 갔었어. 자주 간 건 아니야. 총무과 조대리랑 정과장 알지? 하도 같이 가자고 해서 그만 몇 번 따라간 것 뿐이야 라고 했어요. 남편은 동료들과 유흥업소에서 도우미들과 어울려 놀았던 건 맞지만 다른 일은 결코 없었다고 했어요. 과연 그럴까? 전 남편의 말을 믿을 수 없어서 동료들에게 확인을 했어요. 그러자 동료들은 남편의 말이 맞다고 확인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저 수진씨, 제 마누라한테는 절대 비밀로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어요. 정말 수컷들은 머릿속에 늘 그 생각만 들어차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당신하고 관계를 못하니까 욕구 불만이 쌓여서 그랬어. 미안해. 앞으로 그런 데는 다신 안 갈게 라고 했어요. 전 남편이 괘씸하긴 했지만 봐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제가 출산할 때까지 다시 문제를 일으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제가 출산을 하고 난 다음에 생겼어요. 전 무사히 딸을 낳았고 그러자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관계를 요구했고 남편과 저는 부부관계를 둘러싸고 다시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어요. 출산 후에 이상하게 성욕이 생기진 않았고 매일이 무기력하기만 했어요. 병원에서는 산후우울증의 일종이라고 하면서 운동을 꾸준히 하고 긍정적인 자세로 생활을 하라고 했어요. 전 의사가 권해주는 대로 요가 강습에도 참가하고 집에 운동기구들도 렌트해서 시간이 나는 대로 열심히 운동을 했어요. 그러자 우울하게 가라앉아 있던 기분도 조금씩 밝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남편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젖먹이 딸이 문제였어요. 밤이 되어서 모처럼 남편과 관계를 하려고 하면 어김없이 딸은 잠에서 깨어나 칭얼거리는 겁니다. 제가 젖병을 물리고 딸을 재우고 나면 어느새 관계에 대한 생각은 사라져버리곤 했어요. 그러자 남편도 이제는 제게 화를 냈어요. 왜 부부관계를 거부하냐고 하면서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것도 이혼 사유가 된다는 말까지 했어요. 그 말에 저도 그동안 참았던 화가 치밀어 올라서 맞받아 쳤어요. 아니 당신은 매일 부부관계만 생각해? 내가 당신하고 관계를 하려고 결혼한 줄 알아? 결혼 생활에 부부관계만큼 중요한 게 어딨어. 그러니 이혼 사유에도 관계 거부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그거 좋아하는 새꼴 같은 여자랑 살아. 나도 마음 같아서는 정말 그러고 싶다고. 남편은 이렇게 말하고 집을 나가버렸고 새벽이 되어서 엉망으로 취해서 들어왔어요. 남편과 저는 일주일에도 2, 3일씩 부부관계로 다투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남편과 관계도 시들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자 남편이 제게 관계를 하자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딴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퇴근해서 집에 오면 꽃을 사가지고 오기도 했고 주말이면 집안일도 거들어 주었어요. 전에는 주말이면 침대와 한 몸이 되어서 하루 종일 누워만 있던 사람이 무슨 좋은 일이 있는지 늘 웃으면서 활력이 넘쳐 보였어요. 전 너무 달라진 남편의 변화가 신기해서 여보,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 요즘 당신 완전히 달라졌어.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동안 내 생각만 하고 당신한테 부부관계로 심하게 스트레스를 준 것 같아. 결혼 생활이 그게 다가 아닌데 앞으로는 당신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할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서연이만 잘 키우자. 그건 제가 바라던 말이었어요. 저도 남편의 긍정적인 변화가 너무 기뻤어요. 이제야 이기적인 남편이 제 마음을 이해했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제 착각이었어요. 사람이 달라지면 의심부터 하라는 말이 딱 들어맞았어요. 전 전업주부로 생활하면서 가끔씩 친하게 지내던 선배 언니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집에 찾아온 선배 언니에게서 회사에 떠도는 남편과 미연이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선배 언니는 조심스럽게 남편에 대해서 물었어요. 네 남편 요즘 어때?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어? 전 언니의 말에 이상해서 왜 그런 걸 묻냐고 했어요. 그러자 언니는 망설이다가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어디까지나 그냥 뇌피셜이고 추측이야 라고 전제를 달고 난 다음에 제 남편이 미연이랑 수상한 관계인 것 같다는 말을 해주었어요. 제가 회사를 그만둔 다음에 제 후임으로 미연이가 남편과 팀을 이뤄서 영업을 다니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임신을 한 다음부터 남편과 미연이가 아주 친한 사이처럼 보였다고 했어요. 회사 안에서도 둘이 붙어서 스킨십을 하는 게 여러 직원들에게 목격이 될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선배 언니는 더욱 충격적인 말까지 해주었어요. 이건 나도 들은 말인데 네 남편하고 미연이가 차 안에서 키스하는 걸 본 사람이 있어. 전 순간적으로 심장이 오그라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호흡이 곤란해졌어요. 전 가슴에 격한 통증을 느끼면서 얼굴을 찡그렸어요. 그러자 놀란 언니는 급히 청심환을 가지고 와서 제게 주었고 그걸 먹고 전 겨우 진정이 되었어요.
남편이 영업을 하던 병원의 간호사가 둘이 남편의 차 안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는 걸 봤다고 하는 겁니다. 선배 언니는 하지만 아직 확실한 거 아니야. 그렇지만 네 남편 잘 살펴봐. 100번 양보해서 직장 선후배 사이로 친하게 지내면서 서로 터치를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정도가 좀 지나친 것 같아. 누가 알아? 남들이 보는 앞에서 키스까지 하는데 아무도 없는 곳에서는 더한 짓도 했을지도 말이야. 제가 가장 충격을 받은 건 남편의 내연녀로 의심되는 여자가 미연이란 점이었죠. 미연이는 제가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후배였는데 어떻게 제 남편과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어요. 전 속으로 제발 남편과 미연이가 아무 사이가 아니기를 간절하게 바랬습니다. 하지만 저의 간절한 소망은 물거품이 되어버렸고 전 남편의 휴대폰과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서 남편과 미연이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서 깊은 내연관계에 빠졌다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되었어요. 전 남편의 휴대폰을 뒤져서 남편과 미연이 년이 주고받은 더러운 문자들을 보게 되었어요. 남편은 미연이에게 제가 관계를 거부해서 미칠 지경이라고 하소연을 했어요. 그러자 미연이는 어떻게 오빠는 그거 아주 좋아하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겠다 라는 문자로 답했고 남편은 미연이에게 저 대신 관계를 하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미연이는 어이가 없게도 그러면 나도 좋지. 오빠, 언니 대신 내가 해줄게. 나 오빠 거야 사랑해 라는 경악스러운 문자를 보냈어요. 전 앞이 캄캄해졌고 이제 어떻게 일을 수습해야 할지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전 배우자의 불륜이나 이혼은 남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아무리 이혼이 흠이 안 되는 시대라고 해도 저는 남자든 여자든 결혼을 하면 가정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둘은 이미 깊이 빠져 있었기에 전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이혼하고 깨끗하게 끝낼 것인가? 아니면 힘들고 어렵더라도 남편을 설득해서 가정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 것인가? 전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다가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미연이를 만났어요. 미연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오랜만에 저를 보자 활짝 웃으면서 반가워했어요. 언니, 너무 오랜만이에요. 제가 자주 연락을 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미연이는 제 얼굴이 심각하게 굳어져 있자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전 미연아, 날 속이려고 하지 마. 남편하고 네가 어떤 관계인지 다 알아 라고 하자 미연이도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이나 말이 없다가 고개를 들고 언니, 정말 미안한 말인데 나 오빠 사랑해. 그러니까 언니가 이혼하고 물러나. 부탁해. 전 기가 막힌 미연이의 말에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나한테 이혼하고 꺼지라고 한 거니? 남편 잃고 어린 딸 데리고 혼자서 살아갈 내 입장 생각해봤니?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이기적이고 아주 못됐구나. 앞길이 구만리 같은 네가 왜 하필이면 유부남을 만나? 그것도 내 남편을 말이야. 언니,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그런데 이젠 나도 오빠 포기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게 됐어. 내 마음이 끌리는데 유부남이건 아니건 그게 무슨 상관이야. 전 미연이가 제정신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어요. 네가 아주 단단히 미쳤구나. 너만 좋으면 유부남이라도 상관이 없다고? 그 남자의 아내는 가슴이 얼마나 찢어질지 네가 생각이나 해봤어, 이 미친년아? 전 화가 나서 저주를 퍼붓듯이 미연이에게 악을 쓰면서 욕을 했어요. 하지만 미연이는 그 정도는 이미 각오하고 있었다는 듯 남편을 사랑한다는 말만 되풀이를 했어요. 전 억지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미연이를 설득을 했어요. 지금이라도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해달라고 울면서 부탁을 했어요. 전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만은 지키고 싶었기에 정말 자존심을 다 버리고 예전에는 제 마음을 주었던 후배이자 남편의 내연녀 앞에서 울면서 애원을 했습니다. 제발 그만해달라고, 그러면 모두 용서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미연이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말하고 가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남편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했어요. 남편에게 사정을 하고 애원도 해보았지만 남편의 마음은 이미 미연이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처구니 없게도 남편은 자신의 외도에 대한 책임이 저한테 있다고 뒤집어 씌우려고 했어요. 당신이 임신을 한 뒤로 부부관계를 거부하니까 이런 사단이 난 거 아니야. 난 당신과 관계를 못해서 미칠 것 같았는데 그걸 미연이가 해결해줬어. 처음에는 그냥 적당히 즐기는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관계가 이어지다 보니 이젠 미연이를 사랑하게 됐어. 우리 이혼해. 그 방법이 최선인 것 같아. 결국 남편과 미연이의 마음을 돌리려고 했던 저의 노력은 모두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것들은 제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자 이젠 대놓고 만나면서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 년놈들은 저를 철저하게 등신 취급하면서 가지고 놀았어요. 이제 저의 인내심도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전 끝까지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제는 저를 속이고 불륜을 저지른 남편과 미연이에게 그것들이 저지른 더러운 짓에 대한 대가를 확실하게 치르도록 만들어 주어야 했어요. 전 미연이의 친정엄마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도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딸이 제 남편과 바람이 나서 멀쩡한 가정 파탄 나는데 그냥 두고 보실 건가요? 미연이의 엄마는 눈물을 흘리면서 제 말을 들었고 제게 미연이를 대신해서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과 미연이를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막상 소송을 하자 남편은 급한 불을 끄려고 위자료를 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남편이 주는 쥐꼬리 같은 위자료를 받고 합의 이혼을 해줄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전 어차피 딸과 함께 혼자 살아가기로 마음을 먹었기에 남편과 미연이도 경제적으로 법에서 정하는 보상을 제게 해줘야만 했어요. 소송에서 제가 이겼고 남편은 가진 재산과 양육권을 제게 주어야 했어요. 미연이도 마찬가지였는데 저와 이혼한 뒤에 미연이는 제 남편과 결합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들리는 말로는 미연이 엄마가 남의 가정 깨고 유부남과 결혼하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죽어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연이와 전 남편은 헤어지게 되었다고 해요. 전 여전히 혼자 딸을 키우면서 엄마가 하는 분식집일을 도와드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반드시 자기 눈에서도 피눈물 흘릴 날이 온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